안녕하세요. 헨티비의 정혜인입니다. 오늘도 책 읽어 드릴 건데요. 각자의 서랍 중에서 오늘은 첫 번째 서랍을 열어서 소개해 드리려고 합니다. 일단 첫 번째 서랍은 이현숙 작가님이 쓰신 작품이거든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이라는 책 오늘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면 작가 소개부터 좀 해드릴게요. 이연숙. 매일 아침 잠에서 깨어나 눈을 뜨기 전에 곰곰이 머릿속 어딘가에 있을 꿈을 찾는다. 깊은 바닷속을 걸어가듯 천천히 들어가 해초처럼 휘날리는 실가닥 같은 꿈의 끝자락을 찾아 끝을 살짝 잡고 조심스럽게 잡아당긴다. 슬슬 끌려나오는 행복한 꿈은 그대로 음미하고 즐긴다. 불길하고 혐오스러운 꿈은 더 자세히 들여다본다. 매일 아침 내 꿈의 실타래는 굵어져 간다. 그럼 이어서 책 읽어 드릴 건데요. 첫 번째 파트는 거울 앞에 선 내 누님입니다. 싹둑. 미용사의 가위가 날카로운 주둥이를 크게 벌리고 다물었다. 금속성의 차가운 소리가 귓속을 채우고 사라졌다. 날카로운 여운이 가시기도 전에 한 무더기의 머리카락이 어깨 너머로 사라졌다. 내 반쪽이 사라진 것이다. 그것들은 단칼에 베어진 종이처럼 소리 없이 미용실 바닥을 향해 자유낙하했다. 그리고 너무나 사뿐한 몸짓으로 올룰이 또리를 튀며 둥글게 내려앉았다. 15년 만에 긴 머리카락 다발의 무게에서 벗어난 순간이다. 머리를 본격적으로 기르기 시작한 것은 항암 치료로 빠져버린 머리카락들이 제대로 다시 자라기 시작하면서부터다. 생명이 강하다지만 머리카락 한 올 한 올은 그리 강하지 않은 듯하다. 암세포를 죽이기 위한 항암 치료를 3차례나 받았다. 의사도 어떤 항암제를 어떻게 사용해야 할지 몰라 칵테일 요법이라며 다양한 항암제 물약을 섞어서 치료했다. 그러나 어렵게 맞은 항암제는 제대로 힘을 발휘하지 못했고 혈액 속 암 수치는 무서운 속도로 증가했다. 내가 알 수 없는 영문자와 숫자와 줄과 선으로 이어진 긴 종이를 의사는 한참을 들여다보며 입술에 힘을 주었다. 그는 입술을 3번 오므린 후에야 나에게 시선을 주었다. 이제 막 50줄에 접어든 의사의 비간에 잔주름이 깊어졌다. 3번째 시도에서 의사는 조심스럽게 얘기를 꺼냈다. 그는 아직 국내에 소개되지 않은 이제 막 미국에서 승인된 강력한 항암제가 있다고 설명했다. 그야말로 내가 살아있는 인간, 기니피그가 되고 싶은지 묻는 것이었다. 양손을 흰 가운에 넣고 기운 없이 말하는 그는 임상치료 결과가 국내에 없어 효과를 확신할 수 없다고 솔직히 설명했다. 그 솔직함이 고마웠다. 그의 왼쪽 가슴에 붙은 호주머니가 여러 색의 볼펜과 알지 못하는 다양한 진료기구들에 의해 잔뜩 늘어져 있어 그가 숨을 깊이 쉴 때마다 크게 위아래로 흔들렸다. 무게를 주체하지 못하고 늘어져 있는 호주머니가 불안하게 보였다. 나에게는 선택의 여지가 없었다. 처음 암이라는 진단을 받았을 때 나는 부정하거나 의심하지 않았다. 암이라면 암인 것이다. 그렇다고 분노하거나 불안해하지도 않았다. 현대의학 기술을 믿었기 때문이다. 형태도 없이 특정 부위에 붙어 성장하지도 않는 수치상의 암이라는 설명이 우습게 생각될 정도였다. 그러나 항암 치료 횟수가 늘어나면서 몸이 버티지 못했다. 치료를 중단하거나 더 이상 치료할 항암제가 없으면 혈액을 타고 돌아다니며 온 몸을 따라 흐르는 암세포가 어딘가에 정착해 활동하기를 기다려야 했다. 그곳이 뇌가 된다면 뇌종양이라고 부르는 것이고 그 위치가 위라면 위암이라 부르면 되는 것이다. 그러나 내 경우 혈액 속 암세포가 동시다발적으로 내 몸 모든 부위에서 성장할 수 있었다. 나는 의사와 타협할 처지가 아니었다.
누구와도 의논하지 않고 그 자리에서 결정했다. 주사를 맞겠다고. 그럴 수밖에 없었다. 의사가 독약을 먹고 치료해보자고 제안을 했어도 나는 가볍게 받아들일 수밖에 없었다. 왜냐면 나는 살고 싶었기 때문이다. 막 초등학교 2학년인 내 딸아이가 몇 년 후면 첫 생리를 시작하고 여자가 될 텐데 나는 무슨 수를 써서라도 그때까지는 살아있고 싶었다. 욕심 같아서는 교복을 입고 학교를 가는 딸을 지켜보고 싶었고 더 욕심을 내서 대학에 들어가 연애도 하고 방황도 하는 20대 딸을 지켜보고 싶었다. 더 욕심을 내서는 딸아이가 사랑하는 남자를 만나 아내가 되는 모습을 보고 싶었다. 그리고 더 욕심을 내서는 내 딸아이가 엄마가 되는 모습도 보고 싶었다. 그러나 딸아이 인생의 빛나는 모든 순간을 함께할 수는 없었다. 다른 모든 걸 포기하더라도 딸아이 옆에서 그 아이가 여자의 삶을 시작하는 순간만큼은 인생 선배이자 여자로서 지켜보고 싶었다. 세 번째 치료를 위해 3개월 만에 다시 입원을 했다. 장맛비가 며칠 동안 계속 내리던 날이었다. 링거 주사를 맞고 곧 붉은색의 칵테일 항암제가 링거에게 섞여 들어가 혈관을 타고 흘러들었다. 그동안 맞은 항암제를 비웃기라도 하듯 신약이 남기는 흔적은 붉은색만큼 짙었다. 항암제는 마치 날카로운 칼날로 섬세하게 두 조각을 베는 듯 고통을 주며 혈관을 훑고 다녔다. 항암제가 투입되는 동안 온몸의 세포가 비명을 지르는 듯 했다. 오른 손끝에서 돌아 팔을 타고 가슴을 향해 돌진하던 불꽃 같은 고통은 목을 관통하듯 지나 왼팔을 빠르게 훑고 심장과 뇌와 사타구니와 발가락 끝까지 전율을 일으키며 돌았다. 자신이 보이지 않는 몸속 어디로 지나가고 있는 중인지 고통으로 하나하나 통보해 주었다. 그놈은 온몸을 쫙쫙 긁으며 돌아다녔다. 피가 전신을 돈다는 것이 어떤 것인지 모세혈관 끝까지 감지할 수 있었다. 항암제의 마지막 한 방울까지 심장을 향해 행진을 마치자 뒤이어 바로 고열과 두통과 오한과 구토가 이어졌다. 며칠 몇 밤을 눈에 핏줄이 터질 때까지 토하고 뒹굴었다. 전신에 핏줄이 툭툭 붉어졌고 쥐가 났으며 경련이 일었다. 땀이 흘러나와 전신을 적시고 하루에도 몇 번씩 침대 시트를 바꾸어야 했다. 그렇게 항암 치료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다. 만신창이가 된 내 몸은 가까스로 살아있었다. 그리고 1개월도 되지 않아 한 움큼씩 쑥쑥 머리카락이 뽑혀 나오기 시작했다. 나는 머리카락을 양손에 거머쥐고 처음으로 울었다. 뭐가 그렇게 슬펐을까? 글쎄, 그저 서러웠다는 말이 맞을 것 같다. 고통도 서러웠고 처참하게 속절없이 뽑혀나가는 머리카락들에게도 미안하고 슬펐다. 암 진단을 받고 3차례나 걸친 항암 치료 중에도 나오지 않던 눈물이었다. 그런 눈물이 화장실 바닥과 양손을 가득 채운 빠진 머리카락 앞에서는 가두어둘 틈도 없이 넘쳐나와 버린 것이다. 그까짓 머리카락이 뭐라고 눈물이 나올까 스스로도 의아해하며 그냥 슬픔에 몸을 맡겼다. 한여름에도 모자를 쓰고 살았다. 가발도 써보고 두건도 둘러보았다. 어느 것 하나 멋들어지게 어울리는 것이 없었다. 그나마도 모자와 가발 속에서 땀과 열에 젖고 부은 피부가 진물이 잡혀 껍질이 벗겨지고 쓰려 모자도 가발도 쓸 수가 없었다. 눈썹까지 빠져버린 문둥이 같은 얼굴이 허옇게 거울 속에 등장하면 그저 불쌍해서 양손 바닥으로 쓰다듬고 토닥여 주었다. 괜찮다고 괜찮다고. 그렇게 1년이라는 시간이 흐르고 다시 머리카락이 얼굴을 내밀기 시작했다. 수줍게 비실비실 올라오는 머리카락은
치료 전 건강하고 윤기 나던 굵은 모발은 아니었다. 하지만 반가웠다. 부셔질 듯 마른 잔디 같은 머리카락이 여기저기 듬성듬성 얼굴을 내밀기 시작하자 나도 모르게 거울을 보며 손바닥으로 살살 쓰다듬어 보았다. 손바닥이 간지러웠다. 마치 씨앗을 뿌리고 이제 막 올라온 새싹을 살피는 농부 같은 심정이 아니었을까 싶다. 간신히 얼굴을 내민 머리카락을 면도기로 깔끔하게 밀었다. 3번을 밀었다. 갓난아기 베넷머리를 밀어주던 조상들의 풍습을 믿고 싶었다. 그렇게 밀어주면 항암치료 전 같은 굵고 튼튼한 예전 머리카락이 돋아날 것 같아 열심히 깨끗이 밀었다. 그리고 머리카락은 다시 올라왔다. 까칠하던 머리카락이 자라기 시작해 적당히 삭발머리가 되고 커트머리가 되고 귀를 덮어 단발머리가 되었다. 나에게 2번째 삶이 시작된 것이다. 나는 둘째를 임신했다. 기적 같은 소식이었다. 그리고 불과 며칠 전까지 그 아이의 반대로 10수년의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고 지냈다. 하긴 아이의 반대도 있었지만 아마도 내 마음속 깊은 곳에 자리 잡은 두려움이 머리카락을 자르지 못하게 했는지도 모른다. 아마 보상심리가 아닌가 싶다. 민머리의 충격에서 벗어나고자 했던 아픔과 어쩌면 다시는 머리카락이 돋아나지 않을 수 있다는 불안 심리가 계속해서 머리카락에 집착하게 한 듯 싶다. 이런 내 마음을 아이는 본능적으로 아는 것일까? 정확한 이유는 모르지만 미용실에서 살짝만 길이를 다듬고 와도 울며 싫다고 했다. 아이는 긴 생머리가 좋다며 서럽게 울었다. 짧은 커트머리 스타일을 좋아하지만 아이를 위해 머리를 길렀다. 그렇게 머리가 어깨를 지날 쯤 딸아이의 첫 생리를 인생 선배이자 여자로서 함께했다. 남편이 딸을 위해 준비한 장미와 축하 케이크 앞에서 코끝이 찡해 울먹이는 모습을 사진에 남겼다. 머리가 더 길어져 등을 반 가릴 쯤 중학교에 입학하는 딸아이가 탈의실에서 교복을 입고 나오는 모습에 코끝이 알싸해졌다. 치마 기장을 놓고 한참 티격태격했지만 커다란 교복을 입은 딸의 모습은 참으로 빛났다. 나는 연신 부끄러운 줄도 모르고 핸드폰 카메라 셔터를 눌러댔다. 그리고 또 시간이 흘러 내 머리가 허리에 닿을 때쯤 딸아이는 대학교 신입생이 되어 더 넓은 세계로 들어갔다. 늦은 밤 귀가에 걱정하며 문 앞을 지키기도 하고 남자친구와의 비밀 이야기도 소중하게 함께 간직했다. 그러면서 나는 일을 계속하고 둘째를 키우고 공부를 계속하고 운동을 꾸준히 하며 어찌어찌 어려운 집안 경제 상황도 남편과 함께 넘기며 살았다. 그렇게 오랜 세월을 길어지는 머리카락만큼 성장하는 아이들과 함께했다. 내게 어색한 긴 머리를 거울로 바라보며 가족과 함께한다는 안심과 위로를 받으며 항암치료의 고통을 잊어갔다. 그리고 길어진 머리카락 길이만큼 살아있기에 감당해야 하는 다양한 삶의 무게를 버티며 살아왔다. 미용사가 자세를 바꾸어 왼편에 섰다. 바닥으로 떨어져 올로리 퍼지는 둥근 머리카락 덩어리가 제자리를 잡고 뽐내보기도 전에 나머지 반을 처리하기 위해 기계처럼 움직였다. 반으로 갈라놓은 나머지 머리카락들을 향해 분무기를 들고 마지막 축복의 성수처럼 뿌려댔다. 목을 길게 빼고 왼쪽 어깨를 넘어 가슴 아래로 축 늘어져 있던 머리카락들은 죄인의 마지막 눈물처럼 몇 방울 눈물을 떨어뜨리며 체념한 듯 그대로 젖어들었다. 미용사의 은색 가위는 이번에도 가차없이 가위 주둥이를 크게 벌렸다. 은빛 금속의 날카로운 빛이 번뜩였다. 중학교에 막 입학하고 얼마 지나지 않아 나는 처음으로 미용실이라는 어른들의 공간에 들어갔다. 머리를 엉터리로라도 혼자 묶을 수 있었던 아주 어린 시절부터 그때까지
나는 미용실이라는 곳은 어른들, 특히 아줌마들만 들어가는 전용 공간이라는 생각을 갖고 있었다. 친구들과 골목에서 놀거나 학교를 오고 가며 미용실 유리창에 붙어 있는 요상한 파마머리 모델 사진 사이사이로 언뜻 보이는 안쪽 모습은 신기하면서도 낯설었다. 대부분 아줌마들이 머리에 둥글고 큰 수건을 뒤집어 쓰고 삼삼오오 앉아 이야기에 열중하거나 미용사 아줌마와 무언가를 먹기도 하던 모습을 가장 많이 볼 수 있었다. 그래서 미용실은 나와 거리가 먼 공간이었고 왠지 내가 침범할 수 없는 그녀들만의 아지트라는 느낌이 강했다. 긴 머리를 혼자 묶고 학교를 다녔던 내가 처음으로 엄마에게 머리를 자르고 싶다고 말했다. 엄마의 눈이 동그랗게 커졌다. 이유는 간단했다. 무거웠기 때문이다. 지금까지 어떻게 참고 살았는지 스스로가 놀랄 정도로 머리카락 묶음이 무겁게 느껴졌다. 머리 위 정수리로 높이 치켜 올려 단단히 묶어도 머리카락 끝이 허리에 닿을 정도로 길었던 내 머리카락은 숱도 많았다. 한 손으로 움켜잡기에도 버거운 굵기라 가끔 고무줄이 끊어지기도 했다. 그런 머리카락을 하루에 한 번씩 감았다. 길고 숱이 많은 머리라 대야에 머리를 떨구고 물을 묻혀 적시고 샴푸로 감고 헹구고 다시 린스로 헹구고 깨끗하게 마무리할 때까지 시간도 많이 걸렸다. 오랜 시간 쪼그리고 앉아 고개를 아래로 향하고 있으니 허리가 아팠다. 젖은 머리를 말리는 건 고역이었다. 드라이기로 말리는 건 생각도 못하고 그저 수건으로 감싸서 짜고 털고 닦아내는 게 고작이었다. 대부분 젖은 머리가 마를 때까지 그냥 풀어두고 있었던 기억이 선하다. 종교 행사나 되는 것처럼 매일 감고 말리고 묶는 의식을 의무를 갖고 행했다. 그런 일을 하면서 지금까지 불편하거나 힘들다는 생각을 갖지 못했다는 게 오히려 신기했다. 그저 당연히 여자는 머리가 길고 늘 내 몸에 붙어 있으니 의뢰 그렇게 사는 게 당연하다고만 생각하고 살아왔던 것이다. 중학생이 되어 중간고사를 치르고 난 어느 날 한참 책을 읽다가 고개를 드는데 뒷목이 뻐근하고 어깨가 묵직했다. 고개를 이리저리 돌리며 어깨와 목을 한참 풀다가 갑자기 머리카락이 무거워서 더 힘들다는 생각이 떠올랐다. 그 생각이 떠오른 순간부터 머리카락은 더 이상 머리카락이 아니라 죄수의 목에 찬 착고 같은 느낌이 되어 나를 눌렀다. 고개를 숙이는 자세만 취해도 머리카락 무게로 앞으로 쏠리는 것 같고 물을 마시기 위해 고개를 뒤로 살짝 젖혀도 목이 꺾여 떨어져 버릴 것 같았다. 목에 힘이 잔뜩 들어갔다. 무엇보다도 공부를 하거나 책을 읽기 위해 엉거주춤 고개를 숙이고 있으면 등까지 아파오는 느낌이 기분 나빴다. 마치 공부에 집중할 수 없는 이유가 머리카락에게 온통 책임이 있는 것처럼 생각되었다. 내 방도 없고 책상도 없지만 나는 공부를 해야 했다. 아빠 없이 혼자 두 딸을 키워야 하는 엄마를 위해 장학금이 필요하다는 것을 누가 설명하지 않아도 알았기 때문이었다. 3개월에 한 번씩 언니의 공납금을 마련하기 위해 동분서주하고 힘들어하는 엄마의 모습을 지켜보며 나는 두려웠다. 언니 한 명도 힘든데 나까지 중학생이 되면 어떻게 저 작은 여자 혼자서 그 큰 돈을 마련할까 하는 걱정과 불안으로 잠을 이루지 못하기도 했다. 어린 마음에도 공부에 방해가 된다면 머리카락쯤은 가볍게 자를 수 있었다. 밤에 잠자기 위해 누워 베개 위로 긴 머리카락을 쓸어 올리는 것도 힘들다는 기분이 들어 깊은 잠에도 빠지지 못하고 피곤했다. 이런 나와 달리 엄마는 많이 아쉬워했다. 길게 기르기도 힘들고 무엇보다도 여자는 길고 숱 많은 머리카락을 가지고 있어야 예쁘다고 생각했기 때문인 듯하다. 엄마는 나를 설득해 내가 머리를 자르겠다는 각오를 바꿀 수 있으면 바꾸고 싶어 했다. 그러나 사춘기도 사춘기려니와 한번 고집을 피우면 바뀌지 않는 내 성격을 아는지라 결국 일요일 어느 날 동네 미용실 문을 열고 들어섰다.
처음으로 돈을 내고 머리를 짧게 자른 날이었다. 말할 수 없는 가벼움이 느껴졌다. 잘려나간 머리카락에 대한 아쉬움이나 미련은 없었다. 온몸이 하늘로 붕 떠오를 것 같고 숨만 깊이 들어 마셔도 공중으로 부양할 것 같았다. 그날 이후 나는 머리를 기르지 않았다. 그렇게 잘려나간 머리카락을 몇 년 뒤 엄마의 옷장 서랍 속에서 우연히 발견했을 때는 놀라움보다는 엄마의 끈질긴 미련에 감탄이 먼저 입에서 튀어나왔다. 지금은 잘 모르지만 그때는 미용실에서 머리카락을 제약회사나 가발회사에 팔았던 시절이다. 내가 긴 머리카락을 자르던 그날도 미용사 아주머니가 엄마에게 그런 이야기를 했던 기억이 어렴풋이 난다. 하지만 엄마는 끝내 내 몸에서 떨어져 나간 머리카락을 팔지 않고 마지막 한 올까지 그대로 간직하고 있었던 것이다. 나는 엄마가 신문지로 곱게 보관해 놓은 머리카락을 신기한 눈으로 한참을 들여다보고 다시 원래대로 잘 쌓아 놓았다. 아직도 엄마는 머리카락을 간직하고 있을까? 가위는 이제 바쁘게 입을 움직이고 있었다. 미용사의 가느다란 손가락 사이로 뾰족이 얼굴을 내민 머리카락들을 가위는 쉴 틈 없이 바쁘게 쪼아대다가 찍어대고 짧은 리듬을 타다 긴 리듬을 타며 옮겨 다녔다. 손가락들과 가위가 박자에 맞춰 왈츠를 추는 중간중간 빗이 한 박자씩 끼어들며 리듬을 추가했다. 어느새 내 머리에는 짧은 머리카락들이 조금은 어색하게 새로운 모습으로 자리를 잡고 있었다. 미용사는 드라이로 멋을 내 마무리하고 마지막으로 얼굴과 목에 붙은 잘린 머리카락들을 개운하게 털어내 주었다. 모든 손질이 끝나자 거울 속에 나를 뚫어지게 바라보았다. 거울 속에는 낯선 여인이 내 눈길을 피하지 않고 마주보고 있었다. 거울 속 여인은 학창시절 사춘기 초입에 서서 공부와 생활의 무게에 질려버려 버거워진 긴 머리카락을 자르던 어린 소녀가 아니었다. 고통스러운 항암 치료를 참아내고 뭉텅뭉텅 빠져버린 머리카락을 부여잡고 가슴 깊은 곳에서부터 눈물을 퍼올리던 젊은 여자는 더욱이 아니었다. 거울 속 여자는 인생이라는 마라톤의 전환점을 찍고 다시 남은 반을 향해 묵묵히 자신을 응시하고 있는 중년의 여인이었다. 그립고 아쉬움에 가슴 조이던 먼 젊음의 뒤안길에서 이제는 돌아와 거울 앞에 선 내 누님같이 생긴 꽃이여. 내 누님 같은 여인이 나를 바라보고 있었다. 짧은 커트를 하고 미용실을 문을 열었다. 10월의 거리다. 1시간 전과 별반 다를 게 없는 하늘과 거리가 펼쳐졌다. 짧아진 앞머리를 흔들고 목덜미로 넘어가는 10월의 바람이 전에 없이 시원하게 훑고 지나간다. 이제 먼 길을 돌아 진정한 내가 되어 한 발을 내딛는다. 짧은 머리를 쓰다듬는 바람 속에 국화 향기가 떠돈다. 네, 이렇게 다음은 물먹은 스펀지라는 단편집으로 꾸며지는데요. 혹시 궁금하신 분은 또 찾아서 읽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오늘도 각자의 서랍 중에서 첫 번째 서랍을 열어서 보여드렸는데요. 또 즐거운 시간 되셨기를 바라고요. 저는 또 다음 책 읽어드리러 찾아오겠습니다. 안녕!